상해인을 우선 이거 읽으면서 제가 중간중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목은 꿈이 깃발 펄럭이며 동화가 된 시인. 어머니와 고향과 시인이 삼위일체. 난꽃 가득했던 양지바른 난실리 마을을 찾으면 병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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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니 부르시는 메아리 소리가 가득한 들리는 그런 것을 늘 여기 오면 선생님을 부르시는 어머니 목소리가 나도 들리는 것 같고 늘 그런 뜻에서 썼습니다. 그 조병화 선생님 유년 시절 내과에서 산으로 아이들과 정신없이 뛰어놀다 보면 어머니가 메아리가 산 너머까지 크게 울려 퍼졌다. 아지랑이 피어오르고 정다스의 하늘 높이 점 하나 찍으면서 날아오른 무렵이면 조병화 선생님은 드넓은 난실리 뜰에서 봄마리꾼이 되어 꿈을 펼쳤다. 난실리 마을이 꿈이 깃발인 그렇게 펄럭였다. 지금도 복숭아, 살구꽃 화사하게 피는 그곳에는 병화야 메아리가 들리는 듯 꼬부랑꼬부랑 딸이 일궈진 논두렁길 너머로 앞들이며 드넓던 어비리 송전저수지여 없던 들녘 상류로는 천주교인들 피난처인 비린내 산골에 어둠이 내리면 밤하늘 은하수처럼 등잔불이 흩뿌려지고 당차게 흐르는 내문 비린내 저수지와 염티 저수지로 이어졌다. 소년이 동화같이 뛰어놀던 난실리 전경은 많이 변했지만 조병화 선생님이 부르는 어머니 메아리니까 아직도 들려오는 그림이 가득한 선생님 마음은 다음 시에 만날 수 있다. 큰 소리로 부르면 금세 어디서나 들을 수 있는 산골마을 난실리. 가재 잡으려고 엎드린 골짜기 돌틈 샘줄기. 병화야 병화야 하늘을 헤치고 멀리 들려오던 어머니 목소리. 하늘 깊은 곳 자욱한 시간. 그 시절은 가재처럼 나만 늙은 가재처럼 변한 이 산단 마을을 기어다닌다. 아직은 내 고향 난실리 전문입니다. 이 여기 까비를 뭐 논두랑을 쓴 거는 이미 저수지가 상리했으니까 농지 정리하느라 그랬죠. 옛날에는 참 사비로 다 밭도 논도 다 경계를 해서 꾸불꾸불하던 데입니다. 여기가 이제 지금은 농지 정리를 해서 반듯반듯할 길도 반듯반듯하게 놨지만 옛날에는 아지랑이와 함께 꼬부라진 길을 다니고 그러던 시절이고 뛰어다니고 그러던 것입니다. 이건 조병화 선생님이 참 꿈이 세계입니다. 어느 아이들처럼 산으로 겨울로 빨가벗고 뛰어놀던 시절이 꿈의 향수가 되어 안성 편운제에 자리 잡았다. 선생님은 남다른 시온으로 그리운 고향의 꿈의 깃발을 꽂고 평생 맑은 동화를 엮었다. 시를 그림을 시로 표현하면서 예술의 꽃이 영원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자 긴 행렬 앞에서 슬픔도 모른 채 곡소리 내지 않던 어린 시절은 옆에 있던 누님에게 한방 금방을 맞고 비로소 눈물이 터졌다. 아버지의 정을 모른 채 어머니 사랑만 듬뿍 받으며 자란 소녀는 가진 것 없이 서울로 전학하여 늘 1등으로 모든 학교를 마쳤다. 복자는 어린 시절 부유하게 살았으리라 생각하겠지만 초등학교부터 일본 유학까지 1등을 도맡아 하면서 국비와 장학금으로 공부를 하셨다.
천재로 보낸 그의 쌈은 1994년도에 발행한 나의 생애 출판사에서 잘 나타날 보실 수 있습니다. 이 학녀가 우리가 보면 영전 모시는 학녀뿐이 아니라 그때 선생님이 있을 때는 뒤에도 상제분들 또 하나 상녀 타워가지고 가게꾼도 있었어요 옛날에. 그 선생님은 거기에 제일 어린 울음을 그거 아버지 돌아가신 슬픔을 모른 채 그때 그렇게 일찍 가셔가지고 누님한테 금방을 어떻게 되게 맞았는지 울음이 터져가지고 그 옛날에는 곡을 못한다고 곡하는 사람을 샀었습니다 옛날에는. 옛날에는 그 시절이었습니다. 선생님은 서울에서 선생님은 친정은 서울에서 보내시고 구종이나 추석에는 안성 편인제에서 보냈습니다. 그때마다 나는 빠지지 않고 가족들과 선배 세배를 드리러 왔습니다. 즐거운 기억입니다. 평소에도 안성 편인제 체류 일정에 맞춰서 전화를 주셨기도 했고 선생님이 전화를 받으면 고향 사람들 인사시켜 드린다고 또 마음 모셔다가 인사하고 담소도 나눴습니다. 문단이 사색가이자 일꾼 이런 소제목을 했습니다만 문단에서 바라본 그의 모습은 남달랐습니다. 한국문협회 이사장 재임 중에 오랜 기간 재정난에 허덕이던 협회 곡간을 넘치도록 채워주었습니다. 유례없는 일이었습니다. 한국시인협회장 시절도 또 어떤가 그 협회 빈 곳을 곡간을 채우기 위해 틈틈이 그림 작품을 저는 개최하여 제자들 불러다고 사랑해가지고 돈을 만들어서 협회에 돈을 만들어서 든든하게 채워주었습니다만 거기에 직접 일하는 사람들이고 한 사람들이 제대로 곡간을 못 차리고 오늘날까지 조병호 선생님이 이것뿐이 아니라 팬클럽 회장도 우리나라에서 진짜 팬클럽 회장답게 한 분이 조병호 선생님하고 이기론이 밖에 없습니다. 세계적으로 세계 시인들을 한국에 모셔다 놓고 했다는 것은 두 분밖에 없어요. 제가 그냥 문단 정치꾼들이 앉아있고 그렇죠. 선생님은 사색가였습니다. 고독을 사랑했습니다. 인생이란 마음 심지에 타는 고독한 불빛이라고 했습니다. 죽음에 관한 준비를 제가 곁에서 볼 때 늘 제일 많이 철저히 하신 분 같습니다. 인생을 창조와 예술로 승화시키면서 아름답게 바꿔가는 모습을 저는 그 모습을 배우고 싶어 가슴에 담고 살았습니다. 나는 선생님께 인생의 멋을 배웠습니다. 고마운 모자에 발톱 물고 말씀하길 당신은 시를 그림으로 그린다고 했다. 선생님이 초등학교 시절부터 그림에 재능이 있었다는 사실을 나는 나중에 알게 되었다. 그림에도 남다른 재능을 보이던 소녀는 시인이 되어서 그림을 시로 그렸습니다. 해화동 지필실인지 화실인지 본 그림 앞에서는 어떻게 시인이 전업 화가보다는 그림을 더 잘 그릴 수 있을까 감탄을 시골에서 올라간 제월에서는 많은 감탄을 했습니다. 봄꽃을 사랑하는 시인 선생님은 어느 누구보다 꽃나무를 사랑했습니다.
꽃나무 중에서도 고향 상징이라고 할 살구꽃, 복숭아꽃, 이와 백꽃을 또는 목련, 나일락, 진달래, 영산홍 등 화사하게 피는 종류를 선호했습니다. 미루어 짐작한데 누구보다 봄을 기다리는 마음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런 마음은 다음 시에도 알 수 있습니다. 해마다 봄이 오면 이게 될 것이 있네. 계속 해보지. 해마다 봄이 오면 어린 시절 어머니 말씀 항상 봄처럼 부지런해라. 땅속에서 땅 위에서 공중에서 생명을 만드는 힘없는 작업. 오 지금 내가 어린 포대께 다시 하는 말이 항시 봄처럼 부지런해라.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생명답게 만드는 꿈. 지금 내가 어린 포대께 다시 하는 말이 항상 봄처럼 꿈을 지나라. 해마다 봄이 되면 어린 시절 어머니 말씀 항상 봄처럼 새로워라. 나뭇가지에 물 위에 뚝에서 솟는 대지윤. 지금 내가 어린 버에게 다시 하는 말이 항상 봄처럼 새로워라. 이 시는 교과서에도 나온 거고 너무나 우리에게 부지런하게 인생을 아름답게 가꾸려는 그런 뜻입니다. 사실 이 견운제 옆에는 청하원 알프스 산기슭에서 볼 수 있는 법한 경사를 가능한 훼손 될 수 있는 땅을 되지 않도록 설계한 작은 집입니다. 설계부터 건축까지 제자가 하기로 했는데 공사 중에 제자가 행방불명이 되었습니다. 스승돈을 떼어먹는 제자 덕분에 우여곡절 공사 중에 절 겪으면서 세웠던 청하원입니다. 그 건물에 선생님은 담쟁이 심어달라고 전화를 저한테 하셨습니다. 그래 저는 좀 더 남에 대한 걸 잘 안다고 한쪽 기둥에는 담쟁이 한쪽에 능사를 올렸는데 전화를 받고 얼마나 호통을 맞았는지 혼났습니다. 어째 담쟁이 심으라 때 어째 능서를 심으느냐고. 그래서 선생님 좀 기다려 보십시오. 거기서 꽃이 핀 이쁠 겁니다. 그냥 캐고 다시 담쟁이 심어야 되는데 고집피고 했더니 나중에 어느 여성 잡지인가 어디에 참 눈썹 꼽힌 게 잘 나오더니 그걸 보시고 또 그냥 전화를 저한테 주셨습니다. 유신이 네가 잘했어. 그리고 꼭 어린애같이 또 저한테 이렇게 칭찬을 하셨어요. 그게 지금 오늘도 다시 오면서 보니까 참 엄청 컸습니다. 그것도 선생님과 저와 그림이 가득 찬 나무지요. 따뜻한 슬픔이라는 시를 거기에 산중에서 선생님이 쓰신 겁니다. 나무 아래 누워 구름을 보니 바람처럼 스쳐가는 한순간 80평생을 슬픈 시인만 썼구나 하는 생각 왜 그랬을까. 이제 세상 겪고 가는 모퉁이에서 내 슬픔 고요하니 슬픔이 기쁨, 기쁨이 슬픔. 영원한 한순간 눈을 감으니 나는 비어서 하늘이여라. 내가 선생님을 마지막으로 뵌 날이 떠오릅니다. 어느 날 선생님이 유신이 오늘 내가 편은제 가니 보고 싶다라면서 전화 주셨습니다.
선생님 운전사의 부축을 받으면서 옛날 달리 초췌한 모습으로 어머니 묘 앞으로 찾았습니다. 그 앞에 어머니에게 말씀을 이 세상에 잘 보내다가 곧 찾아뵙겠습니다 라고 어머니한테 인사를 드리더니, 그리고 옆에 사모님 묘 앞에서는 당신에게 못할 일도 할소 하시고는 청어한 모름이 돌아서는 계단 올라오시기 전에 유신이 내게 서운한 일이 있었다면 노염을 풀게 해라 하셨습니다. 그날로 병원에 갔다가 며칠 후 먼 나라로 어머니가 계신 모습을 찾으셔서 저는 서울은 못 올라가고 묘 일을 도와주셨고, 선솔이 이 동네 참 대단한 분한테 눈물을 흘리겠구나 싶어서 저도 좀 눈을 훔치기도 했습니다. 우리 개구리 명상이라는 시가 연작시인데, 이 안성 사투리는 특이합니다. 여기가 6개, 그러니까 충청도와 경기도에서도 제일 가까워가지고 서울 우리가 내가 올라가면 뭐 충청도 어디요 이럴 정도로 한다. 야, 유, 그래서 유 그런 소리 하고 하는데, 그 선생님 그 안성의 명상에서 나의 사투리를 아는 사람은 다만 나의 고향 사람들 뿐입니다. 그와도 같이 나의 시를 아는 사람은 오로지 나의 눈물이 고향을 아는 사람뿐입니다. 선생님, 지금도 선생님만 하면 생전에 늘 훈훈한 고향 시로 떠오릅니다. 하늘의 불만 보아도 그립습니다. 여기에 주로 좀 조금 고향 영혼이란 안성의 어린 시절 뛰어놀던 선생님 나의 명점, 저가 같이 선생님 추억도 생각나서 여기 여러분들 안성 사람들 아는지 몰라요. 자매살이 공청 때는 우리 알겠지만 겨울 발을 친다는 것은 지금 그 세상은 가을 치던 일, 금을 치던 일, 빨가벗고 헤엄을 치던 일, 어머니를 따라서 산나물 캐러 갔던 일, 산골에 가서 가재 잡던 일, 사갈밭에서 뿔르기라는 작은 물대새를 여기 안성에 뿔르기라고 그랬어요. 그거를 산딸기 따먹던 얘기. 한 30가지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 선생님이 어린 시절에 여기 동네 제가 촌식을 높으셔도 같은 동식을 산 게 선생님이 시의 꿈이 동산을 세우게 된 계기라고 봅니다. 여기 선생님 그런 글들이 어딘가 나왔어요. 벗은 존재의 숙소라고 말씀하신 게 늘 저는 머리에 새기고 있습니다만, 우리 여러분 우리 선생님의 이 뒤에 기범이 되시고 좋은 인생을 보내시고 그러십시오. 감사합니다. 백년이 되는 해고, 그래, 또 이렇게 이 선생의 업적과 또 선생님께서 이루신 그런 문학적 자장이 우리 한국 문학에 얼마나
넓게 이게 스며 있느냐 이런 것들을 이렇게 점검하고 또 선생님을 기리는 그런 뭐 신앙독도 하고 여러 가지로 뜻깊은 이 행사가 또 계속되고 있고요. 그래 저 개인이 조병화 선생님을 기억하는 것은 제가 1958년에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었는데요. 그때 저는 이제 일테면 문학의 시에 대해서 처음 눈을 뜨는 햇병아리 같은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이 속에서 떠오르는 그런 생각들을 갖다가 글로 써서 이걸 갖다가 시라고 만들어 보기도 하고 또 그 무렵에 제가 쓴 시를 어느 지면에다가 이렇게 활자화해서 실리기도 하고 해서 그때는 그게 아주 굉장히 큰 업적을 이룬 것 같아가지고 의기양양하기도 하고 이랬는데 그때 1958년에 고등학교 1학년 때 제가 어떤 계기로 해서 이 서점에서 조병화 선생님 첫 번째 시집 버리고 싶은 유산이라고 하는 책을 보게 되었고요. 그래서 몇 장 넘겨보니까 아주 잘 읽혀요. 네. 그래서 그때만 해도 시들이 상당히 난해하기도 하고 이랬는데 보니까 그 버리고 싶은 유산에 실린 시들이 되게 그 실려있는 정조가 어떤 외로움, 그리움 이런 것들이 바탕이 있어가지고 아주 읽기 편하고 아주 가슴에 쏙쏙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그 책을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그 책은 지금도 제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조병화 선생님 생각하면은 그때 내 문학의 병아리 시절에 마음에 그 시가 쏙 들어가지고 그래서 그 책을 구입했던 그때 기억이 있고 또 그렇기 때문에 그 뒤에 제가 조병화 선생님을 여러 자리로 시인협회 관계나 이런 걸 위해서 나중에 관계를 갖고 선생님 뵙고 했어도 늘 친절하게 대해주시고 그랬습니다. 제가 금년에 나이가 이제 먹어가지고 금년이 산수라고 그래요. 산수라고 하는 게 이제 나이 80이 됐다는 얘기인데 그래서 제가 이 산수 기념 그동안 제가 67년에 등단해가지고 지금까지 약 한 3, 4년 시를 써왔거든요. 그래서 그 시를 모아서 지금 시 전집을 지금 제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원고를 남기고 있는데 그 출판사에서 여기 이렇게 자기네가 제작한 시 전집이 있노라고 하면서 조병화 선생님 시 전집 한 지를 제게 줬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마침 또 이쪽에서 조병화 선생님에 관해서 이렇게 이런 청탁이 오고 해서 국학자료원 그래서 하시나 그죠? 네. 국학자료원. 예. 그래서 국학자료원에서 저도 그쪽에 지금 원고를 남겼어요. 네. 그래서 그 조병화 선생님의 시를
다시 한번 찬찬히 전 6권을 물론 다 읽진 못했지만 제가 개관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조병호 선생님의 시 세계가 제게 좀 유별나게 다가온 몇 가지 이런 관점 이런 게 있어서 지금 이 자리에서는 제가 이 전집을 다시 읽으면서 느꼈고 또 이런 것은 선생님 시의 특질이 되겠다 이런 것들을 한번 한 3가지 정도만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한 시인이 처녀시집, 첫 시집을 낼 때는 되게 신앙에 부풀고 또 시에 대한 어떤 부풀어오르는 그런 어떤 뭐 전망이랄까요, 미래에 대한 포부랄까. 그래서 대개의 경우 용기백배해서 이렇게 시집을 내게 마련인데 선생께서는 그 시집 제목이 뭡니까? 버리고 싶은 유산이에요. 이게 한 개인이 이어받은 유산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대단히 소중한 것이고 가치 있는 것이고 그것이 뭐든 그 속에서 이 삶의 자양분이 될 만한 것들을 이어받아 가지고 거기서 뭔가 자기 성장의 발판을 마련하기도 하고 뭐 그렇게 일반적인 경우인데 그 유산을 버리고 싶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유산을 버리고 싶은 그런 그것을 시를 한 편 쓰신 것이 아니고 시집 제목 자체를 버리고 싶은 유산이다. 이렇게 했다는 것은 이것은 조병호 선생 나름대로 뭔가 굳게 다짐한 그런 어떤 본인의 그게 뭐 문학관일 수도 있고 또 자기 자신의 그런 어떤 시에 대한 어떤 뭐 태도나 방법이나 이런 것을 천명한 것일 수도 있고 그래서 제가 이걸 그 전집을 이렇게 보면서 훑어보니까 이런 시가 있어요. 당신네들이나 영악하게 잘 살으시지요. 나야 나대로히 나의 생리에 맞는 의상을 찾았답니다. 그런 시가 있어요. 이게 시 제목이 소라의 초상화입니다. 이제 바다에 사는 소라. 소라가 이제 보면 큰 각질 속에 들어가서 거기서 보드라운 살을 이 속에서 이렇게 유지하면서 그 대신 외부의 어떤 다른 영향이나 이런 것들을 단호히 배격하면서 그런 것이 그 소라인데 그걸 자기는 이제 그걸 의상으로 생각한다고 그런 얘기를 쓰셨더만요. 이것은 조병호 씨를 일별하는 그게 끝까지 그런 것을 이렇게 겉으로 천명하지 않으셨더라도 조병호 선생의 시는 이건 한국 시의 어떤 유형 속에 이렇게 들어가서 어떤 흐름에 이렇게 흡수돼 버린다든가 또 아니면 외래적인 어떤 그 시 방법이나 이런 쪽에 그런 것을 맹종했다든가 그래서 뭐 우리 한국 시단에도 보면은 외국 시론 같은 것들을 이걸 하나의 단서로 삼아서 그 외국 시론에 대한 하나의 무슨 실천 방법으로서의 시 이런 것을 쓴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외국 사람이 쓴 문학 이론에다가 자기 시를 맞춰가지고 썼으니까
한국 사람이나 한국의 언어나 또 한국인의 사유 방식이나 이런 쪽에 이게 잘 맞지는 않죠. 예. 그래서 고집스럽게 그런 것만을 써내고 한 그런 사람들을 누구누구 얘기하라는 지금 얘기하는데 지금 그럴 필요가 없는 거니까요. 근데 조병호 선생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자기 자신의 시를 평생 쓰신 분입니다. 예. 자기 자신의 시를, 그것이 무슨 남들이 자기보다 무슨 또 우월한 시를 쓴다든가 해서 그런 시를 이렇게 따라가거나 그런 시를 갖다가 이렇게 수용한다든가 이런 게 아니라 자기 시를, 그러니까 그 자기 시라고 하는 것이 저는 조금 전에 얘기했던 외로움이나 고독이나 그리움이나, 물론 시의 표현이 좀 달라지기도 하고 만년에 좀 달라지기도 했어도 그 근간을 이루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었는가. 그리움과 외로움과 고독과 이런 것의 변주, 바리에이션, 예, 그런 것이 아니었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병호 선생님께 제가 직접 들은 얘기예요. 뭐라고 했냐니까 시인한테 자기 시가 시론이지. 예? 그러니까 무슨 저도 대학에서 한 30-40년 강의하고 하면서 시론 강의를 열심히 했는데, 그때 조병호 선생님 말씀은 시인에게 자기가 쓴 시가 시론이야. 그러니까 나는 내 시론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 시를 쓰는 거야. 이런 말씀이죠. 예. 그래서 이 어른께서는 남의 시를, 남의 이론을 냉정하는 시를 따라가는 그런 분이 아니었다. 이런 것을 우선 제가 하나 느꼈고요. 그런데 이제 가령 심리학자 융 같은 사람은 사람의 내면에 여성성과 남성성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남자지만 그 남성을 이루는 근본 심층 심리에 여성이 자리하고 있다는 말이죠. 그런 사람은 과연 무슨 김소월이나 김영랑이나 이런 경우는 거의 100% 여성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내 얘기를 하고 있더라도 실제로 그 말하는 어조나 또 어떤 느낌이나 그리운 우리님의 고운 노래는 언제나 내 마음속에 숨어 있어요.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지. 예. 이게 여자거든요. 그래서 남성 속에 들어있는 여성성, 아니마라고 하거든요. 또 여자들 중에서도 보면 아주 남자 같은 여성이 있어요. 예. 그래서 그런 남성성, 아니무스. 근데 조병호 선생에게 제가 아주 난해해요. 그 문제를 어떻게 규명해야 할 것인가. 우선 조병호 선생에게는 이 어머니 지향성, 이게 아주 절대적입니다. 이게 결혼제도 들어오는데 어머니 신부름으로 세상 왔다가 신부름 끝나고 어머니한테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걸 썼단 말이죠. 이것은 그냥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과 자기 평생에 어떤 육신이 묻힐 이 장소에다가 어머니 심부름으로 세상에 왔다가 나 어머니 심부름 다 마치고 어머니께 돌아왔습니다. 이건 조병호 선생에게 있어서 아버지는 어디 갔냐 말이죠.
예. 그래서 조병화 선생에게도 여하튼 이것은 아마 심리 분석을 하거나 아니면 무슨 신화 비평이나 무슨 이런 비평을 통해서 규명하면은 그 발표질 겁니다. 다. 그리고 아마 이거 무슨 성장 배경이나 이런 것들을 추적해 보면은 대충 드러나리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여성성 이게 조명화 씨의 아니마가 아주 대표적으로 드러나는 분이다. 근데 이것을 100% 그냥 주장할 수 없는 국면이 있어요. 그게 뭐냐니까 이분이 럭비 선수를 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 럭비 선수를 하셨는데 제가 럭비를 좀 압니다. 왜냐하면 제가 다니던 고등학교가 럭비 명문교예요. 예? 그래서 저는 양정고등학교를 다녔는데, 예? 거긴 벌써 배제, 양정에서 사대부고 해서 그게 다 옛날에 럭비 명문교고, 그래서 럭비 응원도 여러 번 갔었고, 근데 운동 중에서 럭비가 가장 와일드한 경기입니다. 육탄으로 가서 부딪히고 또 힘과 힘이 어깨를 밀어서 스크럼을 짜고, 그래서 적진까지 돌격해서 찍어서 점수를 내고 하는 이런 경기인데, 이현희께서 사대부고를 가셔가지고 거기서 럭비 선수를 했다. 그리고 경력을 보니까 나중에 한국 럭비 협회에 이사를 하셨다. 이것은 이분의 심리의 저변에 내재되어 있는 그런 여성성. 그래서 어머니 심부름 왔다가 평생 어머니 심부름 다 끝내고서 돌아온 분인데, 이분이 럭비에 이렇게 아주 열심히 하셔가지고, 여기도 내가 이 문학관도 보니까 유니폼도 입고 그렇더만요. 그러니까 그분께서 고등학교 시절 그다음에 경성 동경 고산가요? 예. 그리 가서 거기서도 럭비를 하신 것 같은데, 근데 그때 그 유니폼을 아직까지 간직하고 계시고, 그것을 고이 문학관에 이렇게 수장하고 계시고, 이거 보면 그것을 대단히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그걸 하나의 긍지로 생각하고 그런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면에서 보면은 여성성 그리고 그다음에 어떤 아주 활달하고 근육과 근육이 부딪히는 어떤 럭비 선수로서의 한 생애, 이 양면성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 그 양면성이라고 하는 것은 조용화 씨를 이루는 그런 심리적인 하나의 그 양대 기둥일 텐데, 그것을 아마 본인은 여성성으로 완전히 침전해서 여성성으로 끝까지 시정한 게 아니라, 또 한편으로는 뿜어져 나오는 그런 어떤 육체적인 어떤 근육질적인 그런 하나의 그 탄탄한 정신, 그런 것으로서의 럭비 선수. 그래서 이것은 대단히 특이한 경우고, 이것은 학위 논문이나 이런 걸 쓰면은 조병화 연구에 좋은 테마가 될 텐데, 누가 그런 것들을 할까 모르겠습니다. 예.
그다음 이제 제가 그 시를 한 50몇 년 지금 써오는데요. 그래서 사실은 시인이 시를 암송하는 게 참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제 시도 아마 한 800편이나 한 900편보다 썼을 텐데 암송을 잘 못해요. 제 시를. 네. 그런데 그런 중에서 제가 암송할 수 있는 시가 있습니다. 이런 시입니다. 사막은 항상 추억을 잊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가고 싶어 하는 곳이라고 하더라. 사막엔 이루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 새빨간 피를 흘리며 피어 있다고 하더라. 사막은 오늘도 마리네 데트리가 신발을 벗은 채 절망의 남자를 쫓아가고 있다고 하더라. 이런 시 있거든요. 그래서 한동안, 그러니까 나이 한 20을 전후할 때쯤, 그때는 제가 암송할 수 있는 시가 한 120편쯤 됐었어요. 예. 그건 암송하려고 해서 암송하는 게 아니고, 좋아서 자꾸 읽다 보니까 제대로 암송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런 중에 조병호 선생의 이 시는 사막이라고 하는 시인데, 이거 딴 것들은 그동안 다 까먹고 잊어버리고 이랬는데, 그 조병호 선생의 그 시는 지금도 몇 구절은 제가 암송하잖아요. 근데 잘 모르는 게 있어요. 사막엔 오늘도 마리네 데트리가 신발을 벗은 채 절망의 남자를 쫓아가고 있다고 하더라. 마리네 데트리가 이게 도대체 그러니까 아마도 이게 무슨 영화에 나오는 여배우인 모양인데, 그래 이제 제가 이제 조병호 선생님이 여쭤봤어요. 마리네 데트리가 어떤 사람입니까? 그리고 이 신발을 벗은 채 절망의 남자를 쫓아간다고 하는 건 무슨 스토리입니까? 여쭤봤어요. 그 이제 사랑의 화원이라고 하는 영화고, 거기 뭐죠, 이 신부나 수녀들이 이렇게 아주 고립돼서 있는 수도원인데, 그냥 드나드는 수도원이 아니라 한 번 들어가면 못 나오는 데 있잖아요. 봉쇄수도원. 봉쇄수도원. 기사님과 봉쇄수도원. 네. 거기에 어떤 이 신부지망생이 거기를 탈출을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아마 둘이 거기서 벌어지는 마리네 데트리라고 하는 한 여자가 이제 호텔에 머물다가 둘이 눈이 맞아가지고 근데 이루지 못한 사랑이겠죠, 이제. 그런 스토리를 이제 대충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랑의 호언이라고는 그걸 찾아왔죠. 그러니까 이런 스토리로구나 하고 있는데, 그로부터 시간이 꽤 지났어요. 꽤 지났는데 조병호 선생님께서 제게 이런 봉투를 하나 우편으로 보내셨어요. 이 어른께서 신문을 읽고 오리고 해가지고 밑줄을 치고 해가지고 보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떤 건가 하고 이게 봤더니, 그때 그 마리네 데트리가 나이 90인가 80 몇인가 됐는데, 그런데 그 몸매가 판판 노인의 몸매가 아니라 그때도 아주 그 날씬한 몸매를 유지하고 있다고 하는 그런 신문 기사가 났고 그 사진이 났어요. 이렇게. 그걸 오려서 제게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세상을 이렇게 살고 나이를 먹고 하다 보면은 번다 한 이런 것들을 일일이 기억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대충 지나간 일은 까먹고 망각 속으로 던져버리고 뭐 그러고 왔는데, 이어르께서 언젠가 사막이라고 하는 당신의 시를 이건철이라고 하는 어떤 시인이 그걸 암송한다. 그걸 아주 좋아한다. 그리고 그 마련의 데트리를 기억하고서 그걸 자기한테 이게 물음을 던졌다. 이런 것들을 아마 그야말로 좀 어여삐 여기셨던 모양이죠. 예. 근데 그걸 오려서 봉투에다 넣어서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참 이분이 이런 자상함도 함께 지니고 있는 분이었구나, 이런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네. 그래, 이 조병화 선생께서는 어떤 인간관계나 이런 거에 있어서 덕담을 많이 주신 분 같아요. 그러니까 그 후배 시인들이나 이런 쪽에 대해서 격려해주고 또 도와주려고 하고 그래서 그런 면에서 덕을 많이 쌓으신 분이고, 또 지금 제가 그분 세상에 오신 지 100년이 되는 때를 맞아서 선생의 아까 왔었던 선생 묘소에 제일 먼저 가봤습니다. 예. 그래 그런 것을 인연으로 해서 또 선생을 이렇게 추억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맞았다. 이런 것을 저는 고맙게 생각하고 아울러서 시인의 생애라고 하는 건요, 그분이 몇 년 동안을 생존하셨느냐, 이건 사실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윤동주 같은 경우 27살, 만 27살 살았는데 아직도 살아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입에서 입으로 전한 거. 조병화 선생의 시가 늘 많은 사람들에게 새롭게 발견되고, 그래서 특히 이제 100주년을 맞아서 그런 조병화 선생님을 더 깊게 연구하고 인식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길 바라고, 제가 또 선생과의 인연을 이렇게 두서없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던 것, 이런 것도 저로서는 더 행복하고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감히 조병화 선생님에 대한 여기서 뭔가를 얘기를 하고 울었다는 것이 굉장히 부끄럽고 저는 그런 자격이 없는 사람임을 제가 자인합니다. 여태까지 그 내용이 굉장히 추억이라든지 어쩌면 좀 무거운 내용들이 좀 많이 있었는데요. 이건 좀 우스갯소리지만 이런 의문을 제가 갖게 되네요. 조병화 선생님 하면 항상 제 수식어로 부르는 것이 당연히 시인이시고 문학가이시고 거기에 럭비 선수기도 하시고 화가이기도 하시고, 또 보니까 그 시대 때 이렇게 많은 세계 여행을 하셨는지 깜짝 놀랄 정도가 됐는데, 그 음악만 쏙 빠졌는지, 어떤 노래를 좋아하셨는지, 어떤 악기를 연주하셨는지. 옛날 타령 좋아하시고, 타령 옛날 노래 좋아하시고, 아리랑 노래 좋아하시고. 음대 학장하신 분 아시는데? 네. 음대 학장, 경희대 음악대학교 학장. 예, 그 경력도 있으시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그런데 음악에 관련된 이런 시간 앞에 왔던지 좀 개인적으로 좀 궁금한 부분이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우리 업적을 많이 내신 분이 이렇게 우리한테 과연 우리에게 후손들에게 전달해 주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하면 저는 시를 쓰시는 분이건 음악 하시는 분이건 그분들의 전 철학과 앞으로 젊은 사람들의 미리 삼각자로서의 저는 깨우침을 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지금 후세대를 사는 저희같이 그래도 조금 젊은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어떤 마음을 갖고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저도 그 선생님 살아생전에 몇 차례 뵌 적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첫 번째로 강의 주신 우리 김유신 선생님 그 청유제 때 뵀는데 사실 깜짝 놀랐어요. 체구도 엄청 크신 그 풍채, 저 거대한 풍채에서 느껴지는 그 이미지인데 단순히 덩치만, 풍채만 크시다라는 느낌보다는 세상에 정말 삼라만상을 다 이렇게 섭렵하셨다 할까요? 뭔가를 굉장히 많은 것을 에너지를 품고 계신 것을 보고 굉장히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그날 음악회를 하는 내내 저 역시도 유난히 긴장을 했던 그런 기억이 나고요. 이런 안성에 이런 음악가가 있어서 참 좋다 하는 그 표현이 아직도 잊혀지질 않고 있습니다. 저는 선각자라는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뭔가를 먼저 깨우쳐 주시는 분들. 선생님도 보면 그 일제 시대 그리고 한국 전쟁 엄청난 일을 겪으면서 거기서 과연 어떤 행위를 하고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그분의 어떤 인생의 업적을 보면서 저희가 이 시대는 또 무엇을 어떻게 풀어내야 되는지를 굉장히 고민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제가 맡고 있는 그 안성제 일청회장을 맡고 있으면서 마침 올해가 우리 조병하 선생님의 그 탄생 100주년이 된다고 해서 사실 그 몇 개월 전에 그 클래식을 우리 전공하고 클래식의 음악가들이 뭉쳐있는 음악협회에서 100주년 그 기념 콘서트를 했죠. 그때 나름대로 이렇게 좋은 평가를 받았는데요. 그 음악가들과 준비를 하면서 많이 느꼈습니다. 그 조병하 선생님에 대한 저희는 시만 생각했죠. 근데 그분의 살아생전의 그 업적이라든지 국적을 쭉 살펴보다 보니까 선생님에 대한 새로운 시각에서의 저희가 느낌을 많이 받고요. 저희끼리 토론할 때는 안성에 우리가 이렇게 좋은 업적을 남기시는 선생님이 계신데 우리가 왜 시로만 생각할까? 시 이상의 그것들이 충분히 많다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때 사담이지만 우리 선생님을 뮤지컬의 소재로 삼으면 어떨까? 단순히 우리가 작곡을 하고 발표를 하고 이런 개념이 아니고 하나의 뮤지컬의 소재로 삼아서 멋진 시나리오를 만들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실현이 될지는 모르겠는데요. 일단 그 내년에 안성에는 또 이제 조병호 선생님도 계시지만 우리 박두 선생님 두 분의 두 유명하신 안성의 대표적인 두 분의 얼을 좀 되새기는 그런 행사를 좀 대대적으로 안성맞춤 아톨 대강당에서 좀 드라마틱하게 엮어가는 행사를 지금 계획하고 있는데요. 지금 코로나라든지 여러 가지 악재 속에서 실현이 어떻게 될지는 아주 의문에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정말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그렇다면 안성 사람으로 우리가 안성 얘기라면 안성에는 많은 예술인들이 있고 거기에 또 조병하 선생님 같은 훌륭한 분이 계셨다라는 것을 늘 자랑합니다. 그분들의 고향이고 우리의 고향이라면 적어도 이 고향에 있는 후세대로서는 저희가 먼저 돌다리를 놓는다면 첫 번째 돌다리를 저희가 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지금 해화동에 그냥 사업회 사무실이 있다고 그러죠. 그래서 물론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세계적으로 유명하신 선생님이지만 적어도 안성에서
먼저 저희가 어떤 제스처라든지 뭔가 역할을 하는 것이 저는 절실하다고 필요합니다. 사실 여기 문학관도 이렇게 지켜가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안타깝게 다른 지역도 보고 다른 데도 이렇게 둘러보면 서서히 대가 끊기듯이 끊겨갑니다. 저희는 지금 이렇게 절실하다고 얘기하지만 저희 자녀 때만 가도 전혀 기억을 또 안 하려고 그래요. 관심들이 없습니다. 지금 아드님이 계시고 며느님이 계시고 관장님이 계시고 다들 이거를 어쩌면 좀 애절한 마음으로 소중하게 간직하려고 하고 있지만 과연 그 다음 세대는 어떻게 될까 생각한다면 저는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런 우리가 경험을 늘 해왔고요. 그렇다면은 조금이라도 더 기억 남을 수 있는 것들을 무엇을 하고 그분들의 정신을 이어가서 어떻게 갈 것인가를 고민한다면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시에 곡을 붙여서 공연물을 올리고 이 차원이 아니고 뮤지컬처럼 지속될 수 있는 작품을 만들고 더더군다나 안성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그 실용음악 그 대중음악을 최고로 선도하는 그 동아방송예술대학교가 있습니다. 그런 대학의 그 전공자들하고 공식적으로 아마 이걸 내용을 잘 정리를 해서 저희 또 이쪽에서는 안성시와 교량 역할을 해서 거기에 과제 차원으로 한번 뮤지컬 작품을 올해 한번 해보자. 이런 것도 저는 하나가 굉장히 좀 괜찮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또 실제로 사적인 자리에서 하면 한번 준비를 해봅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곤 합니다. 그렇듯이 좀 오랫동안 기억되고 또 오랫동안 우리가 뭔가 할 수 있는 것을 남기는 거라면 지금 정도의 것이 아니고 조금 더 저는 더 과감한 투자라든지 과감한 시도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 어린아이들이 예를 든다면 그 명량이라는 영화를 보고 또 우리 그 성웅이순신 장군을 테마로 한 뮤지컬을 통해서 젊은이들이 엄청난 파급을 일어낸 것을 목격을 많이 했습니다. 실제로 거기서 나왔던 그 영웅이라는 그 뮤지컬 주제가는 지금도 성악가들이 커다란 무대에서 굉장히 많이 공연이 되고 시연이 되는 그런 작품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지금 안성에서 또 안성의 후배로서 할 수 있는 일에 저부터라도 나서서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꼭 합니다. 그랬을 때 그것이 그 지역에서도 애착을 갖고 사랑해주고 그런 사람이 많이 있었을 때 여기서 피어나는 정말 작은 꽃, 그 작은 향기가 전국으로 퍼져나가고 또 전국이 그 사막이라든지 이렇게 외국에서도 이렇게 지금까지도 이렇게 사랑해주시는 그런 조명아 선생님의 작품이 있다면 세계적으로도 충분히 뻗어나갈 수 있는 저는 그 계기 발판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부터라도 앞장서겠습니다. 그리고 또 많이 도와주시고요. 많이 알려주신다면 그것이 저는 앞으로도 커다란 에너지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